정치와 법, 형법 두 번째 시간 범죄와 형벌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범죄와 형벌을 배우는데요. 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들을 배우면 어떤 행위가 범죄 행위고 어떤 행위가 범죄 행위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여기 선생님이 네 가지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둘리는 자기를 키워주는 고길동에게 반말을 했어요. 자, 이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거는 범죄가 아니죠. 어, 그런데 반말을 하는 행위, 둘리, 자기를 키워주는 고길동에게 반말을 하는 행위, 이거 나쁜 행위잖아요. 그렇죠. 배은망덕한 행위죠. 그런데 나쁜 행위지만 이건 범죄는 아니에요. 왜 범죄가 아닐까요? 처벌받지 않죠. 그래서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둘리는 고길동을 때렸어요. 그래서 고길동에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자, 이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 범죄입니다. 남을 다치게 해서 어, 상처를 입힌 사람은 처벌을 받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도우너는 권투 경기에서 또 치를 때렸어요. 자, 앞이랑 어때요?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린 거는 똑같죠? 자, 그런데 도우너는 권투 경기에서 그랬네요. 이건 어때요?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권투 경기였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죠. 자, 그 마지막 예시 봅시다. 어, 고길동이 희동이랑 놀고 있었어요. 희동이는 둘리에 나오는 애기죠, 애기. 희동이가 휘두르는 팔, 자, 아기가 휘두르는 팔에 맞아서 코뼈가 고길동이 부러졌습니다. 자, 이거는 희동이가 범죄 행위를 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니거든요. 자, 일단 반말하는 행위는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범죄라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행위는 사실 같은 행위인데 어떤 거는 범죄가 되고 어떤 거는 범죄가 되지 않죠. 자, 왜 그런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는 어떤 것을 범죄라고 하냐면요. 자,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있죠. 뭐 우도들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때린다든지 아까 선생님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우리 사회에 수많은 나쁜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 가운데 이 행위는 너무나 심각해요. 이 행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행위야. 그래서 반드시 처벌을 좀 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드는 행위들 있죠. 그런 행위들 처벌하도록 규정한 행위가 바로 범죄입니다. 모든 반사회적 행위가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 중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행위는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법에 적혀진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행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앞에서 예시를 들었죠. 누구를 때리게 해서 다치게 했으면 그건 범죄 행위지만 권투 경기였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범죄는 세 가지의 성립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법성이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당해야 범죄 행위가 되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 첫 번째는 구속 요건 해당성인데요.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법에 적혀진 행위, 법률로 규정한 행위를 실제로 너 했니? 이거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자, 법률에 나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말로 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사람을 살인을 했어야겠죠.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죄를 적용받을 수는 없겠죠. 법에 적혀진 행위를 너 실제로 했니? 이거를 묻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법성입니다.
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더라도 그 행위가 정말로 나쁜 행위여야지 처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 권투 경기에서 사람을 때려서 다치겠다. 이거는 폭행죄의 구속 요건을 만족시켰죠.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 했어요. 폭행죄지만 나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권투 경기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 행위는. 자, 세 번째는 책임을 묻는 단계입니다. 앞에 게 행위가 나쁜 건지 물었다면 이거는 행위자, 이거를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묻는 단계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희동이 예시 있죠. 아기가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다쳤다. 자, 이거는 아기를 비난할 수 없죠. 아기는 모르고 한 거잖아요.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을 비난 가능한가, 이거를 따지는 단계가 책임 단계인데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구속요건 해당성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구속요건 해당성 뭐라고 했죠? 법률로 규정한 행위를 실제로 위반했는가, 이걸 따지는 단계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고의와 과실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해당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과실로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범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죄 적용을 받고요. 사람을 과실로 죽였으면 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고의랑 과실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민법에서도 했던 거죠. 고의는 결과를 의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이 죽기를 원하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 과실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주의했던 거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주의했던 거를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죠. A가 B를 원한이 있어서 죽였어요. 이거는 의도한 거죠. 이렇게 사람을 고의를 가지고 죽이면 이런 경우는 살인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살인죄 적용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예시, A가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을 주의를 기울여서 똑바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눈 팔아서 B를 차로 치여 죽였어요. 자, 이 두 행위 둘 다 사람을 죽인 결과는 같지만 밑에 거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실치사죄 적용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의 그릇을 깨뜨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괴죄입니다. 자, 그런데 A가 실수로 B의 그릇을 깨뜨렸거든요.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로 물건을 부순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범죄가 아닌 거예요. 구속 요건을 해당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특정 행위가 특정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에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법에 적용을 받을 것인가 판단을 해야겠죠.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것도 따지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단계가 구속요건 해당성입니다. 네. 형법에 실제로 적혀있는 일단 법을 위반해야 뭔가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이거를 따져보겠죠. 그래서 법에 적혀진 행위를 너 실제로 했냐 이거를 묻는 단계가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합시다. 위법성을 따지는 단계입니다. 자, 법에 적혀진 행위를 실제로 했더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거를 따지는 단계가 위법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해당 행위는 우리의 법 질서를 위반하는 나쁜 행위냐 이거를 묻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쁜 행위라는 건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요. 일단 법을 위반하면 전부 위법한 행위로 일단 취급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예외 사유를 5가지 둡니다. 그게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 판단 단계와 똑같죠.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는 이 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만 다뤘지만 형법에는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재판에 들어가면 이 형법에서 해당하는 조각사유 5가지를 빌려서 민법에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각사유. 일단 조각사유 뜻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조각사유는 조각낸다, 깨트린다는 거죠. 위법성을 깨트리는 이유. 그러니까 위법성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각사유, 정당방위입니다. 자, 정당방위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그럽니다. 부당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대표적인 게 집에 강도가 들었다. 자, 지금 강도가 들어서 나를 위협해요. 나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강도를 막기 위해서 내가 강도를 넘어뜨려서 강도를 다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유 있는 행위잖아요. 이 이유 있는 행위라는 거는 우리 형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은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 그래서 이 정당방위는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강도를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딱 넘어뜨렸어요. 그런 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분이 안 풀려서 이 강도를 넘어뜨리고 이미 강도는 칼도 놓치고 힘을 잃었는데 계속 막 강도를 제 앞에서 때려 팼어요. 그래서 강도가 이빨이 부러졌어. 이거는 그냥 내가 폭행죄를 저지른 겁니다. 정당방위로 그 정도 수준은 인정이 안 돼요. 딱 그 공격을 막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 정당방위 중에 유명한 사례는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어떤 여성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괴한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어요. 그걸 막으려고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렸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보도록 합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랑 비슷한데 공격의 대상이 다릅니다. 자, 정당방위도 나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뭐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냐면 재난입니다. 재난. 앞에 게 불법행위, 어떤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라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재난인 거예요. 그런 걸로 지키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가 긴급피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어 개가 쫓아와요. 개가 나를 물려고 막 쫓아와요. 그래서 이 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남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그거는 범죄 행위죠. 자, 그런데 나는 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런 게 긴급피난의 예시입니다. 자, 이 개가 무슨 불법은 아니죠. 개가 어떻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요? 이 개는 그냥 재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인정이 되어서 범죄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당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법상 그리고 사회 질서상 원래 허용되는 행위예요. 해도 되는 행위입니다. 사회 질서상. 자,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권투 경기 중에 사람을 때리는 행위예요. 권투 경기는 원래 사람을 때리는 행위죠. 이걸로 상대가 다쳤다고 이게 무슨 폭행죄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혹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행위. 전쟁 중인데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이건 군인이 해야 되는 행위잖아요. 이거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받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승낙이 허락이죠. 피해자가 허락한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무단주거 침입죄잖아요. 자, 그런데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나한테 언제든지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서 막 비밀번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너 무단주거 침입죄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 질서상 허용되는 범위 안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뭐 친구가 뭐 야, 나 한번 칼로 찔러봐라. 내 허락할게. 그래서 찔렀어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사회 질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자, 마지막 예시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건데요. 사실상 이 자구 행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형법상 판례상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그냥 재미로 보고 넘어갑시다. 자, 자구 행위는 뭐냐면요.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아주 그런 긴급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나의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 청구권은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받아낼 게 있다는 권리예요. 뭐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게 굉장히 많고요. 뭐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갚고 있어요. 연락도 안 돼. 그리고 두문불출한 상황인데 어느 날 내가 외국을 가려는데 비행기 타려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목격했어요. 이 사람 지금 해외 도피하려고 있어. 지금 이 해외로 가면 더 이상 뭐 소송도 어려울 것 같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할 틈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그럴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밀어뜨려가지고 야, 내 돈 내놔 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이런 경우가 자구 행위입니다. 자, 이게 왜 예시가 거의 없냐면요.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했죠. 자, 선생님이 형법 처음 배울 때 얘기했었죠. 이 형법의 정신은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 거라고. 딱 국가 공권력의 그런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 게 우리 형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구행위는 이 법적 절차, 뭐 경찰 그리고 뭐 소송 이런 거를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한정해 놓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상 인정된 경우도 정말 그 딱 한 건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교과서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구행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 네 가지 정도를 자세하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인 책임 단계를 보도록 합시다. 이 앞에 위법성에 관한 게 그 행위가 나쁜 행위냐를 묻는 단계라면 이 책임 단계는 행위한 사람을 정말 비난할 수 있는가? 행위한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가? 그거입니다. 자, 이 책임 역시 이런 거에 해당하면 나쁜 놈이라 비난할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낮다는 거죠. 우리 형법에서는 만 14세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민법의 불법행위랑은 다른데요. 민법 불법행위 할 때도 요 책임을 따지는 단계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민법에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판례상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고. 그런데 형법은 다릅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만 14세. 민법과 형법의 차이가 여기서 또 발생하는 거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형 법정주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죄형 법정주의. 딱 정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형법은 정말 딱 정해놓은 거죠.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 14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는 처벌은 할 수 없어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 10세 이상 되면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뒤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나이대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나중에 교과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이 형사미성년자는 어쨌든 형벌은 내릴 수 없습니다. 네, 형벌은 내릴 수 없는 책임이 없는 그런 나이고요. 그 다음은 심신상실자. 이거는 뭐냐면 정신장애가 아주 심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신장애가 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심해서 이 사람은 비난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IT 기업의 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술을 탐내던 라이벌 기업에서 자객을 파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을 협박을 합니다. 선생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지금 기업의 그런 기밀을 빼돌리지 않으면 당장 나한테 죽는다. 협박을 해요. 자, 원래 사장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어떤 비밀을 남한테 누설하면 안 되겠죠?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을 했어요. 이런 경우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자,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협박이나 그런 강요에 의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요된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단계에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분명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는 행위 자체는 나쁜 짓이죠. 위법성을 만족하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그런 상황이 지금 강요된 행위였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바로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구성 요건은 해당해야 돼요. 법에 정해진 행위를 위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나쁜 행위여야 됩니다. 그 말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 가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때 그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불러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범죄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 범죄에 따르는 형벌과 보완 처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벌은 뭐냐면 말 그대로 벌을 주는 거예요. 법익을 박탈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벌은 법익을 박탈해서 처벌하는 게 제1 목적입니다. 처벌을 해서 사회 안정도 보장하고 어쨌든 그에 걸맞는 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형벌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보완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 처분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형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형법의 목적이 이 벌을 줘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범죄 자체를 막는 것도 형법의 중요한 기능이죠. 벌만 주어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다시 나와서 사회로 나와서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도록 제대로 지켜보거나 교육을 하거나 뭔가 다른 걸 부과를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벌이 아니라 이 범죄자가 재범을 안 하도록 뭔가 제재를 다른 시에게 제재가 필요하겠다. 그런 게 대안적 제재 수단이 바로 보완 처분입니다. 자, 그럼 형벌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벌은 생명을 빼뜨는 거, 자유를 빼뜨는 거, 명예를 빼뜨는 거, 재산을 빼앗는 게 있습니다. 자, 생명은 하나밖에 없겠죠. 사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죠. 명목상으로는 법에 사형이 있지만 선고는 내리지만 집행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 징역, 금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건데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금고는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징역은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든요. 금고는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구류는 기간이 짧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명예를 빼앗는 게 있습니다.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자격을 상실을 잃는 거죠. 잃는 거, 그리고 정지는 정지시키는 건데, 어떤 자격을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공무원의 경우에 보통 이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형이 있습니다. 벌금, 과료, 몰수인데요. 벌금, 과료는 액수의 차이입니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되어서 이득을 취했던 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벌금이 과료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요. 과태료와 여기서 얘기하는 벌금, 과료는 다른 것입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형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범죄를 저질러서 받는 거죠. 이 과태료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떤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뭔가 잘못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주차를 잘못했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이런 건 나쁜 행위지만 범죄는 아니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벌금, 과료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이건 범죄로서 부과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공식적인 어떤 사회적인 사실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이 범죄랑은 다르게 행정적 그냥 처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완 처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완 처분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어떤 대안적인 제재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보완 처분은 여기서 보완이라는 말은 사회 안전입니다. 시큐리티입니다. 처분은 뭔가를 내리는 걸 처분한다고 얘기를 하죠. 매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를 보완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보완 처분의 예시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거 보호 관찰이 있습니다. 자, 보호 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자유롭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보호 관찰관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보호 관찰관 연락도 하고 주시도 하고 위치 파악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상시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런 처분입니다. 징역처럼 사람을 이렇게 가두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좀 제약이 있는 거죠. 계속 보호관찰관한테 감시를 받고. 그리고 치료 가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 가무는 치료가 필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게 마약범, 이런 경우, 혹은 범죄자가 정신병이 아주 심한 경우.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인정받지 않는다고요. 비난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심신상실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사회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내릴 수 없지만 보완 처분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치료 감호 처분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치료 감호는 치료 감호 시설에서 여기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해진 치료 감호 시설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보완 처분, 여러분들도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강 명령, 특정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봉사 명령, 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제도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 이런 경우는 이제 다 형벌, 법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안적인 제재 수단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완처분과 이름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 역시 보완처분의 일종인데요. 이거는 소년법에 규정된 보완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소년범, 가정폭력범인데요. 이런 경우에 내려지는 보완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딱 1호부터 10호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소년원은 감옥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이 소년원에 다니기 위해서 이 소년범들이 다시 사회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완 처분 같은 것들이 이 보호 처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범죄와 형벌인데요. 범죄는 반사적 행위 중에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된 행위가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첫째, 일단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그 행위를 실제로 해야 된다. 그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었고, 그 다음 그 행위가 나쁜 행위여야 된다. 그 말은 위법성 촉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위법성이었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형벌은 법익을 박탈하는 그런 제재였죠. 사형부터 그리고 몰수까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완 처분. 보완 처분은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대안적 제재 수단을 보완 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교과서도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